책을 통해 얻게 되는 불편함을 외면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직면하는 불편한 독서 모임 불독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리입니다. 595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각자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을 가지고 왔고요. 순서는 제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주세요. 예. 가즈오 이시구로라는 몇 해 전에 노벨상을 수상했던 작가이고요. 나를 보내지 마라는 미음사의 모던 클래식 시리즈로 나왔던 책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시리즈 책들이 참 감각적으로 보여요. 맞아요. 예쁘죠, 일단은. 예쁜데 두께를 보면은 또 선뜻 손이 가지는 않아요. 근데 아마 이 몇 해 전에 방금 말했던 것처럼 문학계에선 가장 큰 상을 수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작가 이름을 말하면 이제는 좀 나 들어봤어 라는 사람이 된 것 같기는 합니다. 그쵸. 한 3, 4년 전에 수상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제 기억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가즈오 이시구로는 이름을 들으면 이제 일본계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현재는 이제 영국에서 살고 계시죠. 그리고 모든 소설은 영어로 출간을 하시기 때문에 영미소설로 분간이 되곤 하는데, 저는 이 가즈오 이시구로를 보면요, 영화 감독으로 치면 이안 감독이 좀 떠오르곤 합니다. 이안 감독이 대만 분이신데 그 이안 감독의 필모를 보면 이걸 한 사람이 다 찍었다고? 라는 생각이 들게 하거든요. 이를테면 뭐 생각나시는 영화 있으신가요? 브로크백 마운틴? 그쵸. 브로크백 마운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새끼라는 영화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제인 오스틴의 소설인 센스 앤 센서빌리티라는 소설을 또 영화화했는데, 한편으로는 와호장룡이라는 또 무협 영화를 연출하셨고, 심지어 헐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그 필모를 보면 파이 이야기도 있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다채로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데, 가즈오 이시구로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나를 보내지 마가 장르로 이제 분류를 하자면 SF에 속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나날이라는 책은 또 영국의 오래된 저택의 집사에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녹턴이라는 음악에 관련된 또 수필이 아니라 소설집이 있고요. 또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였더라? 힘을 내. 순간 일본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본을 배경으로 한 뭐 창백한 언덕 풍경이라던가 그 외에 또 한 권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한 사람이 썼나? 라고 쉽게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작가인 것 같아요. 나를 보내지 마는 1960년대 이후에 영국을 배경으로 한 소설입니다. 네.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 기색이 짙은데 1960년대 영국이 어땠는지 감도 안 와서요. 왜 SF라고 하면 좀 미래시대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60년대 거기서 SF를 쓴다라고 하면은 뭘까 싶은데, 배경은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그러면 다친 사람이 많고 아픈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이 소설에서 상상하고 있는 이 세계는요, 클론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복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이 복제된 인간들은 왜 생겨났을까요? 누군가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럼 목적이 뭐였을까요?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을 대신해주기 위해서? 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아프거나 다친 사람들을 위해서 장기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국의 헤일섬이라는 지역에 학교가 있는데요. 이 학교에는 어린 클론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약간 SF라기보다 역사가 과거고 이러니까 저는 약간 음모론적인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네요. 그렇게 볼 수 있군요. 근데 이 학생들은 사실 자기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라긴 하는데 감이 좀 안 오죠. 그래서 나름의 꿈도 꿔요. 나는 미국에 가서 영화배우가 돼야지. 나는 뭐 사무실 직원이 될 거야 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럴 수 없죠. 이들은 이제 16살 정도까지 학교를 다니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거기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고, 이들에게 정해진 운명의 길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간병인이에요. 간병인은 누구를 간병하게 되냐면 같은 처지의 클론인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장기 기증을 하게 되잖아요. 네. 이들을 돌보는 간병인이 되거나 이게 또 체질상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장기 기증자가 돼야 되는 그런 운명을 타고난 거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어둡죠. 이들의 미래가. 근데 여기서 주요 인물은 3명이 나옵니다. 루스와 토미와 캐시 이렇게 3명이 나옵니다. 이름을 내가 제대로 말했나 모르겠네? 그럼 셋 다 클론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3명이 사춘기 시절을 온전히 같이 보내게 되고요. 이 작가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소설가들이 있잖아요. 루스는 이러이러한 인물이었다 라고 딱 한 줄로 정리하는 작가가 있는 반면에 정말 자잘한 일화들을 온갖 대로 끄집어 와가지고 이거를 막 뒤섞어 나가지고 읽는 독자로 하여금 입체적인 인물을 상상하게 만드는 작가도 있잖아요. 가조의식으로는 철저하게 후자예요. 그래서 일화들을, 그것도 엄청나게 디테일한 일화들을 많이 갖고 와요. 그런데 이게 또 시간적으로 되어 있지도 않아요. 이 서술자가 캐시인데, 간병인이 됐거든요. 근데 얘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전 기억이 떠오르네? 그러면서 또 딴 얘기를 한참을 해요. 그러니까 얘기가 친절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읽는데 쉽지는 않겠지만 독자가 아, 맞아. 루스는 이런 인물이었어. 토미는 이럴 때도 있지만 아, 또 이런 면도 있었구나. 라는 식으로 3D 같은 인물을 만들어내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책이 두꺼워지고 길어지기는 하였습니다만 네. 여기서는 여러 가지 이 상황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예술 활동을 꾸준히 시켜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하거나 작품 활동을 하게 하거든요. 클론들에게? 네. 근데 여기서 잘 만든 작품들을 선별해서 전시를 하거든요. 근데 그 전시는 마담이라는 인물만 이제 관람을 할 수 있어요. 마담은 되게 미스테리한 인물로 그려지곤 합니다. 근데 애들이 이게 왜 하는진 모르지만 그 전시에 뽑히면 되게 자랑스러워하긴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친구들이 16살 이후에 다른 지역에서 또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떠도는 소문이 뭐냐면 헤일섬에 있는 클론 출신들은 예를 들어 커플이 있다면 걔네들이 진정한 사랑을 입증할 수만 있으면 얘네들은 3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받을 수 있대 라는 소문이 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은 간병인이 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장기기증자가 되지 않아도 되고 완전히 자유로운 부부처럼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한부네요. 그쵸.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란 걸 어떻게 입증을 합니까?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게 왜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작품을 가져갔었잖아. 그래서 아마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그려온 작품들이 증거가 돼서 우리가 성인이 된 지금 우리의 사랑을 입증할 수 있는 뭔가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깊게 생각해보면 사실 터무니없는 상상인 거죠. 근데 이들은 이걸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소설이 이제 하나하나 실마리가 풀려가는데 나중에는 마담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들이 이런 작품들을 만들어서 전시를 했는지 그리고 정말 사랑을 하면 유예기간을 받을 수는 있는 건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다 해소를 해주나요? 다 해소가 돼요. 근데 그럼 하나만 풀자. 그래? 뭐 할까요? 셋 중에 뭐 할까? 유예기간 이후의 삶이 있는지 유예기간 있는지. 유예기간은 없었습니다. 너무 큰 스포잖아 이거는. 사실 읽다 보면 알게 되는데요. 유예기간 같은 것은 없었어요. 그냥 희망이었구나 이들의. 그쵸. 그냥 떠도는 소문일 뿐. 근데 그것도 궁금하네요. 그러면 이들은 그 클론으로 살아가는데 생활을 하는데 네. 성장하면서 자신들이 그러한 부품으로 사용될 걸 알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막연하게나마 너네는 그렇게 될 거야 라는 분위기만 감지를 하고요. 정말 구체적으로 누군가 딱 명시해서 알려주는 선생님은 없는 거예요. 이 그럼 학교에. 클론의 선생님은 클론이에요? 아니에요.
이기적이네. 그래서 이 학교에서 루스라는 선생님이 등장을 하는데 이 선생님은 그래도 막 굉장히 약간 격정적으로 보여요. 왜냐면 이 선생님은 이 친구들의 미래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알려주어야 하는데 이걸 어디까지 알려주어야 할지. 그래서 소설에 보면은 이런 얘기도 해요. 너네가 원하는 미국에 가서 배우도 못 될 거고 아무것도 될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늘 약간 먼 곳을 쳐다보는. 근데 클론을 그럼 교육을 왜 할까? 왜 그런지 아세요? 모르죠. 약간 화가 나네. 그러니까 헤일섬뿐만이 아니라 영국 각지에 이 클론들을 모아놓은 지역이 있는 거예요. 네. 사이렌 소리가 지금 크게 울리고 있는데요. 그러게요. 뭔 일이 있나? 들어주시는 분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헤일섬이 그나마 굉장히 인도적인 곳이었던 거예요. 딴 데는 학교가 없어요? 딴 데는 뭐 학교가 있을지언정 이런 식으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나름 여기서는 아이들을 잘 가꾸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은 이것도 슬픈 게 어쨌든 클론의 운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체계적인 교육을 시켜주면 어쨌든 사람인데 꿈을 꾸고 미래를 상상하지. 그러니까 지금 구지의 마음이 딱 그 루스 선생님의 마음인 거예요. 너무 화가 난다. 그래서 루스 선생님은 나는 어딘가 거기서 맨날 선생님 못할 것 같아. 맨날 화가 나 있고 루스 선생님 결국 그만둬.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헤일섬의 선생님들은 정말 노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해방을 위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었던 거죠. 클론들도 이런 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거를. 인권운동가들이네. 그렇죠. 나름대로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었던 거죠. 속상하다. 속상해요. 이 소설 읽으면 근데 또 이러면 안 읽으실까 봐. 근데 속상함을 직면하는 게 우리의 독서 모임이니까. 그러면 제가 매력 포인트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끝에 역자가 김남주 님이신데요. 일본 소설 자주 번역하시는 분 아니었나요? 그거 모르겠는데요? 그냥 약간 비슷한 이름의 번역가님이 일본 소설을 많이 번역했었던 것 같아서 아닐 수도 있어요. 네. 네, 김남주 님이 이 역자의 말에 뭐라고 하셨냐면 마지막에 오늘의 세계문학을 이끌어가는 최고의 작가라는 평론가들의 찬사와 이 책을 읽고 비로소 문학의 우아함과 미묘함에 대해 알게 됐다는 독자의 고백을 저자에게 안겨준 우리가 왜 책을 읽는가 하는 물음에 답하는 작품이다. 되게 거창하잖아요. 우린 책을 왜 읽을까요? 근데 왜 그런 때가 있잖아요. 너무 쉽게 쓰고 너무 이렇게 잘 읽히게끔 하는 소설이 매력적일 때도 있지만 시간을 들여서 좀 복잡하고 어렵지만 읽었을 때 큰 울림을 주는 소설을 읽으면서 갈증이 해소되는 소설들도 있거든요. 이보나? 맞아요. 우리가 했던 소녀 연예인 이보나 같은 작품도 그랬잖아요. 가즈오 이시구로는 그 욕구를 10분 충족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잘 읽히는 작가는 물론 아니지만 정말 다 읽고 났을 때 이런 게 문학이야 라는 기분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벨 문학상을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가즈오 이시구로는 정말 읽을 만한 소설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남아있는 나날이라는 소설을 가장 좋아하지만 가즈오 이시구로를 입문함에 있어서 나를 보내지 마가 가장 좋은 작품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좀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클론이 하는 말이겠네요. 나를 보내지 마라는 것은. 맞습니다. 재밌어요. 그러고 다시 표지를 보니까 발이네요. 발이 좀 흐릿하게 뒤에 배경으로 나와 있네요. 네. 난 근데 예술을 몰라서 나 이게 무슨 의미인지 사실 좀 모르겠거든요. 예쁘긴 해요. 되게 방정맞게 끝내버렸네. 그러면 다음 구지의 소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소설이 아니고요. 저는 희곡입니다. 이 책 본 것 같아요. 언제? 굳이
기억 못 하는구나. 우리 같이 독립서점 갔던 거 기억 안 나요? 박정민 배우가 하는 책과 밤낮에 가가지고 네네네. 구지가 나한테 이거 읽어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읽었어요. 오. 그래서 최초로 구지는 내가 읽은 책을 갖고 왔다. 599의 취지에 맞지 않다. 제가 이 책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그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제가 이 책을 알게 된 거는 대학 다닐 때 교양 수업에서 로봇이라는 단어의 출발이 언제인지를 아냐? 라는 질문을 통해 그것의 근거로 이 작품을 소개를 해주셨었거든요, 교수님이. 네. 그때 되게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었는데 그 이유는 1920년대 체코에서 이 희곡을 쓴 작가님이 로봇이라는 단어를 처음 창조를 한 거예요. 그런 거 너무 신기해. 그러니까 1920년대니까 이제 진짜 100년 전이잖아요. 100년 전에 누군가가 로봇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고 그 단어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익숙한 단어가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신이 인간을 창조하듯이 무언가 인간이 사람과 닮은 어떠한 모습을 창조해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것은 꾸준히 있어왔던 일이기는 하다는 거죠. 그런데 로봇이라는 단어를 지어주고 노동하는 기계를 만들어내고 그 기계의 모습이 안드로이드와 닮은 것은 이 작품이 처음이래요. 그래서 그때 굉장한 충격을 받고 1920년대의 로봇은 어떤 모습일까? 라는 생각으로 그때 당시에 이 책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절판돼서 이제 남아있는 책밖에 없었는데 한 몇 년 전부터 이 책이 다시 발간이 되고 다시 이제 팔리는 걸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었거든요. 네. 진짜 어떤 마음이 들 정도였냐면 이 도서관에서 이 책을 훔칠까? 훔치고 잃어버렸다고 할까? 라는 심성이 마음이 못돼 먹었네. 반납했지. 근데 마음이 들 정도로 이 희곡이 너무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그런 책 있죠. 그리고 그 책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막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 책을 다 재본을 할까 막 복사를 할까 막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 희곡을 너무너무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이 희곡은 제가 꾸준히 사람들에게 많이 추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 현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마치 1920년대 카렐 차펙이 다 예언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기 때문이죠. SF는 참 그런 매력이 있어요. 예언적인 측면이 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로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로숨은 이렇게 로숨 대가 있거든요. 일대 로숨 같은 경우는 그냥 인간을 노동에서 해방시키기 위함이라는 마음으로 로봇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로봇은 안드로이드와 닮아 있는 거죠.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노동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로봇이 만들어졌다는 건 굉장히 좋은 출발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인간이 설 곳을 잃어간다라는 것은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도 또 닿아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점점 인간이 사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소설에서 되게 좋았던 게 어떤 거였냐면 소설 아니지 희곡에서 되게 좋았던 점은 인간들이 더 이상 노동하지 않게 되는 시대가 오는데 모든 노동을 로봇에게 맡기고 그렇게 되니까 인간들이 재생산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의 말하는 재생산은 출산인 거죠. 저는 그 지점이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존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에 도태하게 되는 뭔가 약간 멸종하게 되는 이런 기분? 근데 이러면서 이제 또 의식을 갖게 되고 생각을 갖게 된 로봇들이 인간을 점령하게 되는 거죠. 인간을 점령하게 되는데 그때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로봇을 만드는 그런 제작 기법 같은 것을 다 불태워버려요. 근데 로봇들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근데 로봇을 다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미 모든 걸 예언했다 이 작품이 라는 기분이 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로봇에게 굉장히 많은 걸 의지하는 것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효율과 합리가 인간의 목을 죄는 날이 온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요즘에 마트뿐만 아니라 특히 뭐 맥도날드나 롯데 리아나 뭐 버거킹이나 혹시 가보셨어요? 예. 요새 다 그걸로 바뀐 거 아시죠? 주문하는 거. 네. 기계가 다 받잖아요. 예. 근데 그 기계를 놓는 이유들이 있대요. 기계를 놓으면 사람을 고용을 하면 휴식 시간도 제공해야 되고 식사도 제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금도 내줘야 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을 고용하는 게 훨씬 돈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 비용은 훨씬 더 많이 들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계를 쓰는 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저는 효율성이 없는 사회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돈을 아끼기 위해서 사람들의 일자리가 점점점 없어지고 있구나. 근데 그게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신해주는 긍정적인 면이라고만 바라볼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해주는 희곡이고, 이 희곡이 100년 전에 쓰여졌다는 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충격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사실 이 존재를 모르면서 살아가지만 이 책이 주는 울림을 모두가 공감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때때로 저는 진짜 무섭기도 하거든요. 왜 우리가 여러 강연 보면은 미래에 없어질 뭐 몇 대 직업 이래가지고 나오잖아요. 약사. 뭐 교사. 뭐 여러 가지 있었던 것 같은데? 택시 그쵸. 운전사라든가 버스 기사 이런 거 다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될까? 그래서 이 책에서는 예술 활동만 하게 된다고 나와요, 처음에. 근데 요즘은 이제 로봇이 시도 쓰잖아요. 맞아. 영화 플롯도 다 짠다면서요? 예. 멋있다. 부럽다. 그 로봇을 갖고 싶다. 이렇게 이상하게 또 결론이. 아니, 그러면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남을까? 먹고 사는 일? 그래서 좀 두려워지기는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대화 친구라고 이루단가 이루린가 하는 그 맞아요. AI 채팅 시스템 네. 한창 뉴스 나왔던 거 혹시 보셨죠? 예. 말 친구도 해주잖아요, 이제. 그리고 학습을 한다잖아요. 그 지점 때문에 다시 이제 그 시스템은 이제 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나쁜 것들을 학습해서 나쁜 말들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AI가 학습한다는 것도 되게 재밌죠. 사실 알파고 같은 경우도 이세돌과 바둑을 둘 때 끊임없이 진화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라서 결국에는 사람이 질 수밖에 없다면서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볼 때 배우고 진화하는 과학기술? 스스로 배우고 진화하는 과학기술인 거잖아요. 네. 근데 전원 버튼을 인간이 누를 수 있다는 게 있긴 하지만 점점 그것들이 더 확장되고 넓어지게 되면 전원 버튼도 스스로 자기네들도 끄고 켜지 않을까. 맞아요. 그러면 정말 공포 영화가 될 수도 있겠다. 과학기술이 그만 발달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저는 좀 약간 너무 구시대적인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맞아요. 또 제가 그 차용하게 되는 김한민 작가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연락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2G 문자 시대 때는 그러니까 뭐 삐삐 시대까지로 가면은 우리가 연락을 하는 기간보다 안 하는 기간이 훨씬 길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기술이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연락을 안 하는 기간이 오히려 더 어색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과 사람이 또 그렇게 가까이 붙어 있는 것도 좋지만 또 떨어져 있을 때 소중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폐해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단톡방을 대부분 나와버렸거든요. 왜냐면 이게 개인톡이나 이런 거는 그 사람에게 정말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쓰는데 단톡은 이 사람만을 위한 톡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도 거기서 해버리고 하니까 너무 쓸데없는 정보를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굳이 알고 싶지 않은 정보까지. 그래서 이게
단체로 얘기해서 굉장히 좋은 점이 있죠. 그쵸. 편리하죠. 편리하고 뭔가 정산하기도 좋고 어떤 모임을 공지하기도 좋고 그리고 회의를 하기도 좋고. 그쵸. 근데 쓸데없는 정보를 알게 되는 경우도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 잠깐 시간이 지나고 보고 핸드폰을 봤을 때 단톡에 막 300개, 400개 메시지가 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 드는 약간의 피로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되게 생각보다 손쉽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제 단톡이 없으려고 해 하고 단톡을 나왔거든요.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나한테 직접 얘기를 해줘. 이렇게 얘기하고 다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발달한다라는 것은 우리를 분명하게 편리하게 해주는 점이 있지만 실이 있다. 득이 있으면 실이 있다. 맞아요. 편리함이라는 엄청 큰 장점과 아까도 그 얘기했던 그 대화 상대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약간 보복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보복이라기보다 어떤 그 기술 발전의 무서움? 수많은 데이터를 축적해서 되게 아픈 말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쪽 캐릭터는 아무 악의가 없을 텐데. 그리고 거긴 감정이 없지. 그러니까요. 악의가 뭐야? 감정이 없지. 그렇겠네요. 근데 정말 그런 거 없이도 너무 나쁜 말들을 내뱉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는 게 좀 두렵기는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달하는 게 진짜 예전에는 SF였다면 지금은 현실이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책은 다시 말하지만 저는 읽었습니다. 계속 강조하네. 근데 오래전에 벌써 몇 년 전이죠? 근데 막 2년 이렇게 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제 기억에도 그때 앉은 자리에서 다 읽었던 기억이 나요. 너무 좋은, 제가 좋아하는 책입니다. 그러네요. 오늘 저희가 둘 다 SF 책을 가지고 와봐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좀 흥미가 생기셨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다음 599 시간대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